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1차 시험 강의를 맡게 된 심우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본격적인 그 진도에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시험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며, 어떤 내용들을 학습할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응시하실 것을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뭐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본인의 학업 성취를 측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학교는 이제 졸업시험의 요건으로 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이 각자 개인마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시험을 가능한 적은 시간을 들여서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모두가 같습니다. 이 시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합격률이 한 50%, 60% 이렇게 1차 시험은 그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 국가 자격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에 속하고요. 그 얘기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합격하는 것 자체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거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계에 대한 좀 기초적인 지식이 있고 이 과목에 대한 노하우와 내지는 이전에 학습하셨던 경력이 있으셨다면 아마도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기출문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책 사가지고 몇 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텐데, 이 강의에 들어오셔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좀 통계적인 지식이 없으시거나 상당히 좀 생소한 내용인데 필요하신,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저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요, 쪽집게와 벼락치기를 지향합니다. 사실 벼락치기가 제 인생이 약간 벼락치기 인생인데, 뭔가 시험을 진득하게 오래 준비해서 어려운 시험을 붙기보다는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짧은 시간 내에 해서 붙는 이제 그런 것을 지향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저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험에 응시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국가 자격 시험, 국가 기술 시험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국가 자격 시험이라는 어떤 체계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 대비하는 방법이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거를 대비하는 내용들도 여기서 많이, 그러니까 시험 보는 스킬, 뭐 문제를 고르는 스킬, 이런 것들,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다음에 집중할 건 집중하는 그런 전략도 좀 강의 내내 여러 가지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이요, 22년 이후로 좀 출제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사회조사 분석사 난이도, 뭐 사회조사 분석사 합격 기간 찾아보면 이제 이런 그 영상들을 많이 볼 겁니다. 뭐 노베이스로 일주일 만에 합격하기, 뭐 3일 동안 기출 문제만 풀어서 합격하기, 요런 이제 과시성 수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텐데, 일단 그분들이 진짜 노베이스인지 아닌지는 이제 검증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좀 그런 게 가능했었던 게, 기출문제들이 전부 공개가 돼 있었고, 기출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는 출제 경향도 있었는데, 22년 이후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바뀐 다음에는 또 출제된 그 CBT로 또 바뀌면서 기출문제가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만 딸딸 외워서 합격하기, 뭐 7일 만에 합격하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물론 뭐 그 사이에도 그렇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끔 사법고시 9개월 만에 합격하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뭐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해가지고 합격을 한다라는 것이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리스크가 높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시험은요, 한 번에 붙어야 돼요. 2번, 3번 보시면은 너무 괴로워지고, 좀 그렇다고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어서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 자체의 목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 과목 중에서요. 우리는 이 시험을 1차만 붙을 게 아니라 2차까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1차만 붙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왕 공부하는 김에 우리가 이왕 집중할 거 2차에도 나올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하고 2차에 안 나오고 1차에만 나올 부분은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한 생각에선 좀 덜 열심히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오니 확실히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과 이거는 학습하는 데에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2차에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혹시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좀 덜 하셔도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시험에 이렇게 목매이고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내용들도 좀 다룰 예정인데요.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얕고 넓은 지식,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상식 위주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일들을 위주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뭐가 좋느냐?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는데 좋을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관련된 수많은 자격증과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목들의 입문 과정으로 사회조사 분석사를 선택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쉽거든요. 요걸 하신 다음에 뭐 ADSP, ADP,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조금 더 데이터에 집중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수험 커리어를 이어가시면은 더 좋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몸값을 높인다거나 좀 더 많은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험 합격도 합격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몰랐던 나의 데이터에 대한 재능과 좀 그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조화라고 써놨습니다. 1종 오류가 뭐고 2종 오류가 뭐냐. 우리 나중에 그 수험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종 오류, 2종 오류. 이게 뭐냐면은 1종 오류는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사회조사 현상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 현실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죠. 일종 오류라는 것은 갑자기 수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종 오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맞는데 나는 이것이 틀리다 라고 추정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일종 오류입니다. 이종 오류는 사실은 틀렸는데 나는 맞다 라고 잘못 추정하는 게 이종 오류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느냐. 이제 강사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식입니다. 강사가 여러분 이 내용은 중요하고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내용이 뭐 시험에 나오면 다행인데 시험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강사의 평판이나 실력에 큰 어떤 나쁜 평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강사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해서 그 강사는 실력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 이 내용은요 잘 안 나옵니다. 뭐 출제 빈도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모르시면 넘어가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네 라고 하는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험 강사들은요. 최대한 나올지 안 나올지 불명확한 것들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뭐 전달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나올 확률이 낮은 것,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도 다 짚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그냥 틀리고 우리가 좀 틀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 더 잘 맞는다고 더 높은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쉬운 문제라고 더 낮은 점수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문제를 다 맞춘 다음에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60점 이상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 시간을 너무 늘릴 수 있는 그런 좀 출제 확률은 낮고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약간 포기하는 좀 그런 스탠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100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시험 보면 100점 못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킬러 문항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수험범위 밖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고득점할 필요도 없습니다.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고 한 70점, 80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런 감각으로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공부할 학습할 내용은 좀 최소화해서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학습량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정량의 학습을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이 시험이 이렇습니다. 예상 득점. 우리가 공부를 1도 안 하고 이 시기에 아무것도 없고 이 시험을 보면요. 우리는 몇 점을 받을 수가 있냐. 기대값이 25점입니다. 사지선다잖아요. 사지선다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랜덤하게 찍었을 때에 25점이 기대값이고 그거에 이제 뭐 좀 운이 좋으면 더 맞을 수 있고 운이 나쁘면 덜 맞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25점을요. 60점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학습 기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아주 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들은 한 번만 쫙 훑어봐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서 실력이 쑥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가 기존까지 알았던 거를 리콜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학습하면은 이제 확실히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점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내가 또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의 지식만을 더 이제 추가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60점 맞겠다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 시험을 봤다가 하필 그때의 난이도가 좀 높아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58점으로 떨어졌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요, 한 70에서 80점 정도 맞는, 요 정도 맞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좀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습량이 좀 더 많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5점부터 60점까지 올리는 데에 들이는 시간보다 60점부터 80점까지 올라가는 데 들이는 그 시간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개념도 익혀야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요 정도 맞는 거를 목표로 이제 우리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가 진짜 100점이 맞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는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수험 출제 위원들도요. 자기들이 변별력 있게 문제를 내야 되면은 어려운 문제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아예 대놓고 이건 틀려라 라는 문제도 내야 됩니다. 근데 100점까지 맞겠다고 우리가 하려면은 진짜 깊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80점 정도 맞는 우리는 이 정도의 학습량으로 최소한의 학습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격증입니다. 1차와 2차 시험을 합격해서 60점을 넘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지 100점을 맞아서 뭐 사회조사 분석사 수석을 한다고 알아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로 우리 강의도 이 정도 선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시험 합격하시고 남은 시간 내에 대학생분들은 학점도 따시고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애도 좀 하시고 요새 젊은 사람 연애 잘 안 한다고 연애도 좀 하세요. 연애도 하시고 직장인분들은 직장 생활에 충실하시고 또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시고 그리고 시험은 합격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같이 가시도록 하죠. 아까 잠깐 언급드린 부분인데 2차 연계 부분은 좀 심화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점수를 얻는다 그래도 2차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심화할 거고 1차에만 출제되는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만 위주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주요 개념과 용어만 알아도 합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용어의 개념과 장단점, 활용, 예시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 보는 단어와 개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무엇이며 또 뭐 이 방법은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며 예시는 무엇이며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상대되는 개념과 뭐 같은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반대말을 서로 외우면 좀 단어가 암기가 쉬웠죠. 우리의 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상대되는 개념, 반대말, 장단점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면은
좀 더 이해와 학습이 쉽도록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 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장단점, 활용 방법, 예시, 요게 1, 2과목에서는 주로 나올 거고요. 가능하면 좀 쉽고 우리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시와 이미지를 활용한 이해를 할 거고요. 암기할 내용들도 많이 제공을 할 겁니다. 두 문자라고 했는데 앞문자 따서 외우는 거요. 이게 그 국가 자격 시험, 국가 기술 시험에 필기를 합격하는 데는 정말 왔답니다, 왔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암기는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학습에 있어서 암기는 정말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생각을 해서 뭐 한 30초에 풀 문제를 암기를 해서 3초 만에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좀 한다. 알 거고, 이 시험이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과 관련된 실습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고 내가 좌담회에 참석을 하고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그걸 한번 해보면은 좀 더 이해와 그 학습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제가 몇 번 짚어드릴 텐데 요런 설문조사에 참여해 보세요. 요런 좌담회에 참여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면 좀 큰 조사기관이 하는 것들이요. 참여하면서 아 설문조사 문항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들은 나한테 어떻게 응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실제 시험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학습 내용에 재미를 좀 붙일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요. 시험 공부도 공부인데 갈수록 우리가 데이터 역량, 데이터 리터러시, 통계 지식 같은 것이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제 미래에는 통계적 역량이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 한 10년간 뭐 빅데이터, AI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우리가 다룰 기초통계학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초통계 소양을 기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 공부를 하면 내가 유능해질 수가 있는가 라는 건데 왜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써놨나, 왜 필수 교양인가 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그 공무원 7급 시험에 피셋 시험의 2개년 합격선입니다. 보면은 통계직이 제일 높습니다. 통계직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1위부터 3위까지가 통계직렬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이 시험을 주관한 곳에서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피셋이라고 하는 시험은 통계 처리 해석 능력과 더불어 수치 자료를 정리하고 이해한 내용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행정고시를 보다가 그러니까 행정고시 시험을 응시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좀 낮춰가지고 7급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피셋 시험의 합격률이 높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통계 처리 해석 능력과 수치 자료 정리의 일을 이해하면은 분석과 정보 추출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직렬 수험생보다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셋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입사 시험 있잖아요. 뭐 G셋 이런 시험 있죠. 각 대기업들에 입사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 그 시험들의 시험 점수가 통계 전공하신 그 학생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통계학 전공한 학생들이 그런 시험을 되게 잘 뚫어요. 왜냐하면은 똑같거든요. 얘랑 똑같이 자료 정리, 수치 이해, 분석, 정보 추출 능력이 기본적으로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함양이 되고 또 통계적 그 사고를 하면서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보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 시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회사나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 더 유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그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계적 사고, 지식,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이 시험도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통과한 후에도 조직에 들어가서 더 높은 성과와 역량을 발휘한다는 어떤 그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결과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재미를 붙이고 뭐 전체적으로 뭐 계산을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통계적 사고, 과학적 사고, 통계적 분석 역량, 능력의 기초를 닦아 놓는다면 우리들이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의사결정 문제 해결 역량 같은 것을 기르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통계학 전공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엑셀 같은 거 배우고 뭐 그런 것들이 살면서 꼭 뭐 회사에서 돈을 벌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에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의사결정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의 기대값은 뭘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어떤 확률로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 어떤 이익을 보게 될까? 라는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뭐 그냥 진짜 수험 학습만을 위한 학습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붙기 위한 학습뿐만 아니라 이 학습은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라는 감각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두 개 정도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풀어볼 거고 교재에 보시면 더 많은 문제들이 당연히 있죠. 제가 제시하는 문제들은 3개년 기출문제거든요. 전부 다 이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드릴 거고요. 문제들은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은행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타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대세는 지장 없으니까 우리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은요, 그냥 과감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어요. 같은 개념의 다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검증과 검정, 무슨 그 조사 방법에서도 이게 같은 내용인데 용어가 다른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내가 처음 보는 단어,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교재에 한 번쯤 언급됐을 것 같은데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고요. 계산 문제는 많이 풀어볼수록 유리하고요. 심지어 답만 외워서 맞춰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답을 외우는 것 자체가 되게 헷갈리고요. 좀 리스키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하셨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 답을 외우는 것보다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더 편하고 더 오래 가고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되고 문제를 비겁하게 함정을 파놓고 비비 꼬아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일부러 이렇게 이건 진짜 틀리라고 너무 비겁하게 문제를 냈구나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대체적으로는 정석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볼수록 유리한데 우리가 좀 많이 풀어볼 문제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손으로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푸는 것만 보면은 이거 내가 풀어도 될 것 같은 마치 내가 저 사람이 푸는 거를 구경하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에 대해서 한번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 시험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시험 구성을 통해서 이 출제자와 국가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국가의 부서에서 이 시험을 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 과목에 담겨 있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이 과목을 충실히 수강을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요.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조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분석하는 요 세 가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키워집니다. 물론 앉아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과 실제로 실무를 하는 것은 좀 다르긴 할 수 있으나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를 접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실무를 습득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실무를 습득하는 내용 중에 상당수는 또 2차 시험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볼게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발굴을 해서 조사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내용이 과목 1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에서 첫 번째 나올 게 통계조사의 목적 수립입니다. 목적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내가 궁금한 거 푸는 건데? 라고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걸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모른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뭐를 모르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조사 목적 수립 과정에서는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루뭉실하게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까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다음번 대선 후보 주자 중에 유력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국민적인 조사 지지율이 몇 %나 될까라는 조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걸 끝까지 가보시죠. 그랬을 때에 어떤 가설을 세우고 목적을 수립하는 거죠. 내가 명확히 하고 싶은 목적은 5명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라는 목적을 정확히 수립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내용을 어떻게 조사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것을 먼저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좋을까? 아니면 뭐 몇 명 모아놓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조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에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조사 방법이 정해졌으면 이제 표본 설계가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설문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 전체적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소수를 뽑아서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에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전 국민한테 5명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누구를 뽑을까요? 라는 것을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 물어보는 행위가 선거라는 행위고요. 그거를 막 몇 번씩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집단을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어떤 방법으로 뽑고 몇 명을 뽑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들한테 물어볼 때 뭘 어떻게 물어보느냐, 어떤 설문지를 작성해서 어떻게 물어보느냐라는 것들이 설문 설계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본을 만들고 설문을 설계했는데, 이거 말고도 직접 전문가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FGI 정성조사, 심층 인터뷰 조사, 이런 것들, 가장 적합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방법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사회조사의 기획이고요. 실행입니다. 자료를 이제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뿌리는 방법,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 방법, 그리고 면접을 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 어떨 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거를 알아보고, 이제 질문지를 만들었을 때에, 내지는 관찰을 할 때에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내지는 뭐 전화를 해서, 뭐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는지 내용들을 하고요. 그리고 꼭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남이 만든 자료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나랑 비슷한 궁금증을 가졌던 분들이, 연구자들이 만들었던 자료를 연구하는 게 이제 2차 자료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2차 자료도 어떻게 잘 분석할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그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각자의 그 의견이나 생각을, 결국 사회조사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어떻게 측정할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어떻게 해야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아질지, 어떻게 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살짝 듣기만 해도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요건 쉽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만든 자료들, 설문지들을 이제 쫙 걷었어요. 걔를 우리 컴퓨터 통계 패키지가 있습니다. 뭐 R, 뭐 SES, SPSS, 엑셀도 상당히 좋은 그 통계 분석 도구입니다. 걔네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화, 영어로는 코딩이라고 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회조사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이 집어넣은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해석을 해야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컴퓨터가 하겠으나 간단한 내용들은 우리가 손으로 풀 줄 알아야 컴퓨터가 해석한 내용들을 컴퓨터가 분석한 내용들을 잘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기술통계 분석, 우리가 나타낸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컴퓨터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줬을 때에
정말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또 해석하는 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석하고, 회귀 분석이라는 이제 통계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사상인데,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어렵지 않게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확률과 뭐 그 표본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기초 확률론을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사회조사를 기획부터 실시, 분석까지 한 사이클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되게 잘 구성해 놨어요. 진짜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진짜 이렇게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합격하시고 사회조사하는 기관에 들어가시면은 좀 더 뭐랄까 빠르게 그 실무를 습득하실 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 여론조사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를 창업하는 몇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조사 분석사를 보유하고 있는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역량을 많이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겹칩니다. 여기를 많이 학습을 하시면은 그 다른 데이터 자격증을 따시는 데 유리하고요. 반면 2차 시험엔요, 또 이 부분들이 잘 안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해석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2차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물론 요걸 알아야 2차 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얘처럼 직접적으로 거의 유사한 문제를 뭐 손으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는 이제 필답형이 요 두 가지죠. 요 두 개가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작업형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구한 것들은 전부 컴퓨터가 다 내보내 주는 거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2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많은 수험생들이 이 3과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 문과생들이 많이 시험 보시잖아요. 문과생들이 시험 보시는데, 특히 뭐랄까 좀 수학과 뭐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숫자에 울렁증이 있으시고 수포자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 겪으시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요거는 한 뭐 4, 50점 받고 여기서 한 7, 80점 받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되고, 좀 여기서 그래도 한 60점만 받으시면 여기서 한 70점만 받아도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전략을 개개인마다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 얻을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틀리면 아깝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비비고 와서 어려운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쉬운 문제들은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교재와 강의를 구성해 놨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가능한 한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 빨리 붙으신 그런 보람찬 수험생활이 되시도록, 짧고 굵은 수험생활이 되시도록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